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박현광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홀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이어진다면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혹은 보수 진영 인사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어쩌면 낯설고 혹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용할 것은 없는지 혹은 비판 지점은 없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신 앞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내신 김철근 전 정무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1년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여의도에 잘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징계를 먹고 네. 사실상 저 강서의 유배당에 있었습니다. 유배를 당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살이 엄청 빠지셨어요. 예, 몸 관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빼신 거죠? 빠진 게 아니고. 예, 제가 페이스북에 3월달에 앞으로 6개월 내에 15kg를 감량하겠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6개월 내에 15kg 예.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96kg에서 지금 한 80kg, 80kg? 81kg 이 정도 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술도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밥 먹는 거 탄수화물을 좀 줄여서 네. 감량을 한 10kg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많이 걸었고요. 지금은 근력을 좀 키워야 되니까 네. 아침에 1시간 뛰고 1시간 걷고 1시간 뛰고 1시간 걷고. 네, 그래서 와. 뛰는 거리가 한 10km 정도 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살을 빼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쓰리고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고혈압, 고지혈, 당뇨 네.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 활동 많이 하고 음주가 잦고 이러면 네. 그게 이제 오게 되거든요. 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면 그게 없어져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약을 끊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많이 회복이 많이 됐어요. 예. 이제 뭔가 심기일전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내년 4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 몸부터 만드는 거죠. 실제 몸부터. 예. 네. 우선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실장님은 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정무실장을 예, 지내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랑 좀 가깝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이준석 신당. 네. 예. 창당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제 70% 넘었죠. 70% 넘었다. 네, 12월 27일 날 뭐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50%가 되는 날 네. 그날 오늘이 50%인데 하루에 1%씩 늘어간다.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30일이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70%가 넘은 상태입니다. 넘었다. 예. 다시 돌아올 수는 없나요? 아니 아직 뭐 100% 돼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간다 돌아온다가 아니고 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결심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준석 신당은 내년 네.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보시나? 몇 석 정도 얻을 것 같습니까? 의석수를 예측하기 힘들고요. 네. 왜 힘드냐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1당과 2당이 이제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가 네.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네.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 네. 그럼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네. 네. 92석에서 93석 정도.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박한 게 아니고요. 보수 정당이 네. 2016년도에 122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당을 뺐겠죠. 네. 그리고 2020년도에 110석 정도 했고 그렇죠. 역대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100석 이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계열은 네.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네. 1996년도에 DJ가 정계복귀했을 때 79석 네. 새정치 국민회의. 네. 그 다음에
통합민주당이라고 해서 손학규 당대표 시절에 83석 네. 뭐 이렇게 해서 100석 이하를 상당히 많이 해봤고요. DJ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 연합에 의해 집권을 하고 나서 네. 정당을 새청년민주당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서 100석을 넘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노무현 탄핵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네. 이렇게 이제 그 의석수가 불어 나갔던 건데 100석 이하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네. 우선 그 200석 이상이 100석 이하를 포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개헌 저지선이 그러니까 100석이면 야당 같은 경우는 개헌 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그쵸. 거고요. 예. 여당은 개헌을 당하는 선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200석 이상의 의미는 개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3분의 2 네. 탄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국민의힘 친윤 네. 세력, 네. 친윤 세력이 100석 이하가 될 가능성이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저는 하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그 나머지 세력이 200석이 네. 넘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네. 12월 27일 이후에 띄워질 신당의 어떤 세력 형성, 네. 그다음에 그 비전,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파괴력은 상당히 클 거다.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신당을 하게 된다면 네. 보수의 적통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우선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안 대구 경북이 보수 세력으로서는 심장에 가까운 심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가 대혼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보수의 적통이다. 그렇죠. 지금이 무슨 보수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아니 대구 시민 여러분 네. 누가 보수입니까?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참신하고 능력 있고 네.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돼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실장님은 이준석 신당 창당하게 되면 네. 그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맡으실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역할이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 네 당사 청소하는 일부터 당사 청소도 마다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국가와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어찌 되었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대결하는 정치 구도 아닙니까? 네. 사실 정치가 아니죠. 정치가 없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제1야당 대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털고 다 해갖고 구속시킨다고 큰소리 치고 나서 결국 구속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예. 예. 그리고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주장 엄청 했지만 그렇죠. 결국 그 사법 리스크는 별거 없는 물론 재판을 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사라지고 사법의 정치화가 1년 6개월 갔고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집권하고 1년 반 사이가 그 집권 세력의 그 정치적 철학이 투영되고 정책이 반영돼서 이른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힘이 셀 때니까. 힘이 셀 때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총선 지금 6개월 남아 있는 상태인데 총선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잘했으면 네. 기본적으로요 집권 세력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민생. 네. 그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 외교. 네. 외교 안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집권자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책무예요. 그걸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들 아우성이에요. 경제 어렵고 힘들고. 그쵸. 예. 네. 그렇잖아요.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코로나 때 지금 뭐
어느 정도 돈을 막 지급해 줬잖아요. 네. 그거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였죠,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네. 안보와 경제는 잘한다. 음. 이게 전통적인 생각이었잖아요. 네. 지금 무슨 안보와 경제를 뭘 잘해요 지금? 네? 아니 안보도 신냉전이라 그래갖고 네. 한미일 삼각관계 그러니까 삼각 이 구도를 강화하면서 결국 북중러를 한편으로 다시 만들게 했고 신냉전 구조가 되고 그렇죠. 국제대회 유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말이야 협조 안 해주면 봤잖아요. 엑스포. 그렇죠. 예? 이번에 엑스포 좀 처참하게 119대 29. 네. 중국의 표와 그 영향력 있는 표가 50% 이상 된다는데 네. 중국이랑 공개적으로 사우디 지지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엑스포와 관련한 표도 많이 잃었다. 중국을 이제 적으로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소원한 관계가 된 소원한 거죠. 관계가 예.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 관계를 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중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미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네. 소가 말입니다. 내과에서 양쪽 언덕 풀을 다 뜯어 먹어야지 소가 네.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 언덕 풀만 뜯어 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만큼 우리 외교가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먹는 그런 그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외교가. 예. 지금은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있는 형국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엔 실장님 근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네. 해볼까 합니다. 아까 뭐 서두에도 말하긴 했지만 작년 7월에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으셨어요. 예, 그때 사유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었단 네, 말이죠. 물론 이 의혹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나면서 매듭 지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네. 13일 날그 경찰로부터 네. 그 혐의 없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재심하셨죠. 윤리위원회 재심 신청을 했는데 네. 윤리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고 각하를 시켰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있다가 네. 최근에 무슨 뭐 대사면령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예. 예? 이준석 대표 뭐 저 홍준표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네. 전 최고위원 뭐 이런 해서 4명을 네. 징계 해제를 한 건데요. 네. 글쎄요,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옳지 않다. 예. 왜 이유가 뭐냐면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이 4명이 징계를 받고 있어서 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왜 그걸 먼저 합니까? 이 4명의 징계 해제는 굉장히 휘발성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 이슈를 꺼내 들므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네. 묻고 따지는 것을 막았어요. 이 이슈가 그쵸.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혁신위 자체가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무슨 뭐 나라님 얘기하고 말이야. 네.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게 무슨 도덕이 없고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온당치가 않죠. 음. 아니 무슨 왕입니까? 조선시대 왕이냐고요. 나라님이라니요. 지금 나라님은 국민입니다. 왜? 그쵸. 조선시대 좋은 조선시대의 말씀이십니다. 왕은 그때 당시 주권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의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라님은 국민입니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헌법 1조 1항입니다. 네. 그거 위배되는 아주 구태의연하고 봉건적 사고에 사로잡힌 발언이죠. 권력자한테는 나라님이라고 아부하고 네. 비주류 젊은 정치인한테는 무슨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 이런 비겁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2년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한 어쨌든 사면 복권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사면이란 단어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징계 취소가 되신 거고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좋아요? 징계가 취소됐으니까. 징계 취소돼서 내년에 공천 받아서 나가면 네. 당선이 돼야 좋죠. 그렇죠. 네? 제가 강서구 병 지역구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네.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네. 17.15% 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총선이라고 생각하면 25% 이상 지는 거예요. 투표율 48.5에서 17.15 졌는데 네. 총선은 보통 65% 이상 나오는 투표율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 25% 이상 지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제가 나가서 이깁니까? 예? 차라리 징계 받고 있으면요 공천 받을 일이 없어서 나갈 일도 없잖아요. 돈 나갈 일도 없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이 혁신위가 굉장히 설화에 많이 휩싸였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논란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듯한 발언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예,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부모 욕을 좀 했어요. 그건 정말 금도를 넘어도 네. 한참 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해도 그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아니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니 이뇨한 씨 말이야 그 순천에서 태어나고 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고 해서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정서가 다. 그렇게 주장하셨죠, 계속. 아니 유교 문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네.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음,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모 욕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같은 날입니다. 그 SBS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봐도 이게 말을 뜻을 보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사과를 하려면 쿨하게 하든지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또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요. 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그 얘기 갖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혁신이라는 게 결국 왜 만들어졌느냐. 네. 혁신이라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실은 책임을 지고 뭔가 조치를 하려면 당 지도부가 저는 물러나고 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온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니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가 거기 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그 기조의 변화 없이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네. 치러진 선거니까 뭔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이런 거 없이 네. 김경진 혁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네. 사실상 지도부와 대통령의 네.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을 네. 가려주고 시간 시간 끌기. 끌기용으로 그쵸. 하고 있다라는 걸 완전 자인하는 거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되고 지금. 있죠 지금.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만 했어요. 원하는 대로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 앞두고 네.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네. 예? 검역관, 용역관, 윤핵관들 다 내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자리 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를 해서 수도권을 오든가 당신들 그만 출마해. 이거 강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고 있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네.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 네. 그럼 지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물갈이론도 나오잖아요. 그 물론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 갖고 46명 중에 서울에 한 10여 명 이상이 아마 들어있을 건데 네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네. 결국은 용산과 가까운 사람들, 용산의 얘기가 좀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선에 공천하기 위한 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네. 이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희생, 그다음에 당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용단,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권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네. 네 자리 그만해 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우리 당의 총선 전략으로 보더라도 네.
대단히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떤 생각을 점에서? 해보세요. 예. 김기현 대표는 태화강을 건너면 누군지 몰라요. 당 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죠. 예. 윤재욱 원내대표 803 넘어오면 누군지 몰라요. 전국적 인지도가 부족하시죠. 아니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선 이상 이런 심지어 당 대표 원내대표로 거의 매일 언론에 네. 노출되고 있는 분들도 네. 인지도가 별로 없는데 음. 예? 영남에 18분인가 있어요. 3선 이상이. 네. 이 18사람들이 서울 경기에 와서 출마하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그분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떠난 그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마저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가서 꽂아 넣으면 네. 당선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은요. 아, 지금 판세를 쉽지가 봤을 않아요. 때,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난번 구청장 부산 시내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전원이 민주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 바뀌었죠. 네, 네. 그러면서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인사들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아. 예?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출마를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당의 신인들 전혀 지역 기반이 없는 이런 신인들하고 가서 붙여놔 보세요. 경쟁력이 누가 있겠어요? 서울로 뽑아 올린 중진들도 서울에서 경쟁력이 없어 떨어져. 네. 거기에 뽑아서 새로운 신인들을 넣었는데 민주당 인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그럼 완전 완패하는 선거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액관, 뭐 윤핵관, 용핵관 이렇게 꽂아 내리면 네. 이기기 쉽지 않다. 저는 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완전히 망하는 예. 길로 가고 있다. 왜? 아직도 권력에 취해서 음. 아직도 살만하십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들 차리라. 예?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 아,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게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이쯤에서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 당대표 정무실장 하실 때가 그 대선 기간이셨잖아요. 네,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당시 후보와도 네. 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일화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좀 소개를 못했다거나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재밌는 일이 많죠. 많았죠. 네, 사실 네. 이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하고 갈등이 네. 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예. 예. 갈등이 이제 처음에는 그 갈등으로 이제 지방으로 지방으로, 된 거잖아요. 네. 그 갈등 처음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이준석 대표에게 만류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오후에 다시 일정에 복귀해라 그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중대한 문제다. 예. 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건 음. 대전략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대통령 후보와 윤핵관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 지역과 진영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음. 하는데 이건 보수가 무조건 100점 100패하는 선거 제도, 선거 전략이에요. 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대표한테 강요하는 상황인데 이거 안 된다. 굴복하물이 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YS가 네. 예?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거제도로 내려가는 적이 있어요. 네. 칩거를 하거든요. 네. 그게 박철원 그때 당시 정부 장관하고 아마 그 갈등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무슨 내각제 각서 얘기도 나오고 막 했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칩거로 바뀌게 됩니다. YS가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건 제대로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물러서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저희가 부산을 간 거죠. 그렇죠. 예. 예. 부산을 가서 딱 내렸는데 네. 부산을 가기 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순천, 뭐 제주 인사들한테 전화를 하면 네. 또 알려지기 때문에 네. 제가 공항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네. 김해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네. 부산에 있는 인사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네.
그 저녁 일정을 이렇게 좀 해달라. 음. 근데 그 옆에 KBS 부산 그러니까 창원 총국 기자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 저는 하필. 중앙지 기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기자분들이었으면 제가 얼굴을 좀 아는데 네. 지방에 있는 기자분이라 얼굴을 모르죠. 난 전혀 모르니까 제 전화 통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에서. 예? 그 실장 옆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걸 듣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따라와갖고 네. 그 스마트폰으로 네. 저희가 나가는 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간 게 알려지게 된 게 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저희가 부산, 순천, 여수, 제주를 네. 갔다가 울산. 울산 해동을 이제 하러 울산으로 왔어요. 그렇죠. 예. 울산에 와서 이제 저녁 해동을 하려고 그 저녁 마련된 자리를 딱 갔는데 네. 원래 세 분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였죠? 대통령 후보, 네. 당대표, 네.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예, 당시. 예. 이렇게 세 분이 하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리가 6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약속한 거 다른데 네.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우리 수행하는 분이 와갖고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이거 네. 6자리가 돼 있다 그러면서 네. 제가 대표한테 세 분만 하셔야 된다. 회담을 세 분이 하셔야 밀도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쵸, 네. 뭔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세 의원님들하고 이제 같이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미리 구했어요. 네. 울산 지역의 의원님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언론의 오프닝 끝나고 네. 의원님들 옆에 서서 나가시죠. 사진만 언론 사진만 찍고 예. 실제 회담할 때는 세 분만 나가시죠. 세 이렇게. 분만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네.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본인들이 어쨌든 편이었을 텐데 네.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안 좋게 생각하실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하여튼 그날 아주 잘 돼서 네. 나중에 그렇게 건배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우리 박 기자님이 찍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찍긴 했습니다. 그 사진을. 아무튼 그때 잘 풀려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모셔오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죠. 네, 예. 부산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두 그렇죠. 분이서. 빨간 후드티 입고. 네, 예. 네. 아주 그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죠. 네. 요거는 좀 물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네. 본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은 좀 어떤 분이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시면 어떤 분이셨나요? 근데 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밀접하게 얘기는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멀리서 좀 지켜보고 이랬던 거고요. 처음 뵀던 게 2022년이죠. 2022년 6월 30일 날. 네. 6월 29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네. 6월 30일 날 모 언론사 아침에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신라 호텔에서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처음 그때 뵙고 그때 이제 뭐 이 대표 당시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 네. 이렇게 이제 같이 네. 한 테이블에 앉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 제 기억으로는 바른치킨이라는 그 건국대 앞에 네. 그때 논란이 됐었죠, 예. 뭔가. 앞에 그 유리창이 쫙 네, 다 네. 오픈돼 있는 거기서 이제 호프 생맥주 잔을 예. 짠하는. 그때 그 대통령께서 호프를 6잔 드셨거든요. 이 대표는 3잔 먹었는데 그때 제가 술을 엄청 잘 드시는구나. 잘 드시는구나.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빠르구나. 음.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호방하고 호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셔서 네. 5월 13일 날 그러니까 2023년 5월 10일 날 취임하고 1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을 이제 이 대표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도 이제 뭐 용산으로 처음 이제 옮겼으니까 네. 그 용산 대통령실을 다 설명 쭉 하시고 네. 뭐 환담하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가는 얘기를 그쵸. 그때 했었죠. 네. 그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잘하실 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을 그렇죠. 때였죠. 예. 네. 근데 1년 6개월 지난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당을 소나기에 이렇게 지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 인사하는 것도 보면 네. 이거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밖에 못 하나? 음. 뭐 이런 생각? 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뭐 약간 제일 답답했던 인사가 어떤 게 있으셨어요?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 아니, 지금 역대 정권에서 네. 인사청문회에 상관없이 임명한 지금 장관급 인사가 20명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0명이라니까요. 앞으로 3년 6개월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본회의에서 아웃됐잖아요. 네. 네. 예? 아니 헌법기관 장을 이렇게 추천해서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좀 감이 되는 사람을 좀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의 친구, 대법원장은 친구의 친구, 헌법재판소장은 친구고, 네.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예? 해방된 지 70년이 넘고 네.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격과 품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OECD 국가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와 있고 IT는 뭐 세계 최고고요. 네. 이런 나라인데 좀 이상해요.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완전히 무슨 60년대 후진국 되는 느낌이에요. 느낌에. 예.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음. 아니 그리고 무슨 우리가 지금 무슨 국가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무슨 뭐 영업사원 1호라고 막 외국 다니면서 그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MOU 체결하고 이게 지금 영업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옛날 박정희 때 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이 훨씬 잘해요. 그렇죠. 가만히 냅두면은 예? 기업이 훨씬 잘하죠. 예. 기업이 기술력 있겠다, 자금력 있겠다, 뭘 못 하겠어요. 그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말씀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을 아주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순방 너무 많이 다닌다라는 비판이 나올 때 그 엑스포 네.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이제 많이 다니셨단 말이죠. 82개국의 정상을 만났다. 82개국의 네. 정상을 직접 만났다. 네. 예. 만났는데 표는 29표 나왔다. 29표 나왔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 이렇게 썼다는데요. 국내나 외국이나 지지율은 똑같구나.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외교력의 부재라기보다는 오일머니에 밀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2035년에 네. 다시 도전한다면서요. 예? 그러려면은 쿨하게 사우디 잘 성공하기를 바란다. 축하하고, 하고요. 예. 예. 그렇게 인정해줘야지. 무슨 오일머니 있는 거 다 아는데 뭐 그것 때문에 졌다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2035년에 도전하려면 사우디 지지도 받아야 되고, 네. 예? 사우디를 지지했던 나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야, 너 사우디한테 돈 받고 지금 해준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누군가 또 하나 잡아서 책임지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장 최근에 핫한 뉴스라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죠. 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재미동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았다. 네, 예.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기획한 함정 취재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 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샤넬도 받았다면서요. 샤넬 향수. 예. 예. 샤넬 뭐 처음 6월달에 받은 게 한 180만 원 상당이고, 네, 170, 180만 원. 그걸 네. 받는다고 이제 그 알려지니까 네. 아마도 뭐 서울의 소리 측에서 그럼 백도 하나 갖다 줘봐라. 네. 뭐 이렇게 해서 했겠지. 백도 하나 갖다 줘봐라. 네. 받나 안 받나. 네. 뭐 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처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받았던 장소가 네. 그 사저의 지하 1층에 있던 그 본인 사무실이잖아요. 네, 쿠바나 네. 컨텐츠 사무실인 네. 걸로 아는데 그때는 그 관저가
이사를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서초동에, 서초동이 네. 관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경호원들 다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음. 보기에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음.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유튜버가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니 매체가 그게 중요합니까? 음. 이런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 공작이다? 기획이다?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네, 네. 그렇지만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민들은 그 사실에 분노하는 겁니다. 예? 지금요 오늘 저녁에도 뭐 제3탄 얘기 나온다는데 네. 그건 또 엄청 세다는 거예요. 녹취록인데 네. 그런 녹취록이 네. 여기저기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음. 이 목사 이분요. 나는 이분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어떻게 연결된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사적인 사람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네. 카톡을 그렇게 하시고 음. 그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네. 대통령 취임 만찬을 했어요. 네. 그때 그게 150명인가 아마 초청 인사가 있었을 건데 네. 거기에 초청이 초청을 됐어요. 받았죠. 예.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못 갔어요. 엄청 가고 싶어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급 또는 그 총리급 수상급의 외빈들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장들하고 네. 그다음에 정당의 핵심적인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계 뭐 이런 분들도 다 오시고 네. 그런 자리거든요. 음. 그런데 그 일반인이 어떻게 거기에 초청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음.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분이 여기저기 그 자리에 가서 찍은 사진이 쫙 나왔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좀 어이가 없긴 하죠. 네? 예. 그런데 이게요 대단히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양특검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김건희 특검인데 특검. 예. 이 특검이 국회에 통과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네. 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지금 작년 9월 걸 지금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네, 네. 의도가 나쁘냐 좋냐는 나중 문제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네. 특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는 게 나는 더 좋다. 왜?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특검 해봐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량적으로 받아야 예. 된다. 예. 만약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계속 당한 게 뭡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죠. 예. 이재명 방탄. 네.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건희 방탄당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역으로. 예. 누가 더 셉니까? 총선 앞두고 누가 더 셉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렇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총선에서 이기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기 어렵겠다. 아니 가능한 빨리 네. 그 특검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음. 저는 정면 돌파를 택해야 된다. 네. 피할 수 없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피할 수 없으면 빨리 하는 게 근데 좋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이미. 예, 예. 좋습니다. 그 국민의힘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국민의힘 총선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하면은 90석. 내일 하면 92석 정도. 아니 지금 이제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총선 앞두고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이제 아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실시한 204곳 중에 46곳을 컷오프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네.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를 좀 보면은 당무감사위가 또 그 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20곳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64곳, 66곳이 물갈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컷오프 대상 46군데는 네. 당무감사 점수가 하이인 네. 네. 경우를 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컷오프가 아닌데 20곳 20곳은 당 지지율보다 네, 그렇죠. 개인 지지율이 더 낮은 그쵸.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경쟁력에 판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데 대부분 거기가 현역 의원들은 그 TK, PK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네.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검역관, 용역관이 내려가는 자리를 네. 미리 만들려고 하는 어.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당을 위해서 헌신하라. 음. 뭐 이게 안 먹히니까 네. 이젠 결국은 당무감사 그걸 꺼내 든 거잖아요. 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겠다 이런 건데 음. 반발이 대단히 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심할 거고요. 지금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원외 대부분 원외이긴 합니다만은 네. 중점 당무감사 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아마 한 10여 곳 정도를 네. 중점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건 그 지역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구청장은 거의 또 당선이 됐는데 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선거처럼 간다면 네. 당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을 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갈이나 그 인적 쇄신 이것은요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적어도 한 45 이상으로 네. 거의 야당과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인적 쇄신을 통한 새로운 인물의 수혈과 네. 그 다음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헌신 이게 맞물리면서 당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렇죠. 예. 걸로 선거에 좀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과 헌신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특정한 세력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누군가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네. 자리 비우기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더하기 아무리 자리를 비워놓은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게 앞으로 총선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이 5개월 동안의 변화의 지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집권당은 심판 대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신인들이 지역에 착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결국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 지지율로 네.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못 받쳐주면 네. 결국은 그 신인이 현장에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런 지점들이 네. 긍정적인 그 플러스 효과보다는 상당히 그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바빠도 네.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번이 누가 뭐라 해도 1번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주변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 본질을 얘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두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게 당에 대해서 수직적 관계로 돼 있잖아요. 네. 당정 일체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당정일체의 고리를 끊는다.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끊어야 돼요. 음. 이거 못 끊으면요 네. 선거 못 합니다. 음. 왜냐? 대통령하고 당이 네. 건전하게 얘기를 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당은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본인 다음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 민심을 수렴해서 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음. 그러려면 당정일체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네. 대통령실에서 다음 공천에 네.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해야 됩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네. 지금의 당 지도부로는 제가 보기엔 선거 힘듭니다. 왜? 10월 11일 날 선거했잖아요. 네.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네. 한 50일 지났는데 네. 지지율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예. 그럼 이대로 가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까? 완전 면모일신해서 네. 새로운 지도부가 와야 돼요. 근데 새로운 지도부가 와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지도부가 와야 돼요. 이건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예를 든 게 네. MB 정부 말기에 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당내 정적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임기 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 중반에 이렇게 있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의 비전을 가지고 네. 선거를 치렀어요. 음. 그래서 152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과반을 했거든요. 음. 그런 정도로 생각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네. 당에 완전 자율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그 본인하고 이른바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 30%가 있다면 네. 플러스 적어도 20%를 가져오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네. 그런 얼굴을 당에 선거의 얼굴로 보내 와야 네. 선거가 이길 수 있는 구도로 바뀌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군데요? 아,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비대위원장 주면 오나요?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줄 일이 없나요? 아니면 받을 일이 없나요? 저는 보수 세력이 그 전국 선거에서 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봤던 게 오세훈, 박형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쵸.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자신감 얻었고. 그리고 실제 전국 선거에서 이겼던 게 대선과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른바 그 새로운 전략이 과거의 진영과 지역구도로 치러왔던 선거 전략을 네. 이른바 세대 연합론, 세대포 이론. 세대포 이론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렇죠. 대전략이 전환되면서 네. 이른바 대선 연합군이 형성된 겁니다. 대선 연합군 20, 30대와 60, 70대가 네. 연합을 하면서 40, 50대를 20, 30대 엄마 아버지가 대부분 40, 50대거든요. 네, 네. 이들이 엄청나게 영업을 많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표를 많이 네. 해왔고요. 네. 그 세대 연합과 그 다음에 호남입니다. 네. 호남의 지난 총선 때요. 네. 후보도 제대로 다 못 냈어요. 보수 세력이. 후보도 제대로 못 냈고 당시 총선 때 호남의 평균 득표율이 2.5%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평균 득표율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호남의 본진에서 그 정도의 득표가 나오면 네. 호남의 출향민이 가장 많은 것이 수도권입니다. 그쵸. 서울 수도권에. 그쵸. 서울 수도권 3분의 1이 거의 호남 출향민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의 거의 50%가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뭐 50%가 저희를 찍는다는 게 아니고 네. 흔들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호남의 본진에서 20% 득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도권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거의 대등한 그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어쨌든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저의 거죠? 절절한 이런 생각을 그런 위기 의식을 네. 진짜로 제가 그 며칠 전에도 그 영남권에 네. 현역 의원을 뵙고 얘기를 해봤더니 네. 감이 없어 감이. 아, 그래요? 예. 자기 자기 선거는 아니잖아. 자기는 영남에서 네. 치르는 선거이니까 네. 공천 받으면 당선인데 뭐.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눈만 껌뻑껌뻑. 아니 근데 시장님이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은 어떤 그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을 꽂아 넣기 위한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좀 힘들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당무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아니 대통령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정무수석실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실제 공천에 관여한 네. 게 결국 당무 개입으로 징역 네. 2년이 나온 거 아닙니까? 2년 나왔죠 그때. 예. 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당에 맡겨놔도 당이 네. 다 알아서 합니다. 음. 경쟁력 있는 사람을 왜 안 뽑겠습니까?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니면 왜 당이 그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왜 안 하겠어요? 음. 그건 당을 믿어야죠, 당연히. 당정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당정의 고리를 끊을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 김기현 대표는 내가 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잘 알기도 하고 네. 훌륭한 분인데요. 네. 그 이쯤 되면요, 네.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시려고? 어? 네. 저는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늦으면 늦을수록 네. 본인의 정치 생명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런 소문도 좀 돌아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 불출마론이 네.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 등 뭐 주호영 의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사실은 네. 모양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반전을 좀 노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잘 짜고 칠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필요할 때 반전 카드로 우리 불출마하겠다라는 어떤 인적 쇄신 카드를 좀 내밀 거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뭐그 얘기는 만약에 그런 자세로 나왔을 때 그게 네. 그렇게 나온다면 네. 얼마 안 있어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뭔가 보장이 됐겠지. 뭐 그런 거 없이 하실 분들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공천이 국회의원 공천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거가 아니, 있을 장관도 거다. 있고 총리도 있고 뭐 자리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비대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조금 어떻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당연히 얼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름 네. 뭐 스타성도 있고 네. 뭐 그런 길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있을 것이냐. 공통점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많다. 네. 특수부 검사 출신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귀공자 스타일에, 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한 몸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한 몸이죠. 네. 왜냐하면 검사 중에서 특수 검사를 너무 오래 했고, 네. 그다음에 같은 공간에 많이 있었어요. 네. 거의 같이 다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미지가 거의 오버랩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뭐 아바타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뭐합니다만은 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결심해서 나온다면 네. 한동훈 장관의 정치 생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개혁적인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는데 네. 그 개혁적인 메시지를 내려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이정재 배우랑 예, 뭐 사진 찍은 게 나왔죠. 동창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네. 그건 아주 옛날 구시대 방식에 좀 구리거든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20, 30대 애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근데 우연히 찍혔다. 우연히 찍혔는데 그게 다 신문에 방송에 다 도배됩니까? 아니 뭐 부인도 우연히 찍혔다며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다 아는 일인데.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떤 외연 확장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선다면 네. 결국은 대통령께 소신껏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혹시 다른 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네.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 편에 서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만 지지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30%에 갇혀요. 그러면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선거 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인물로 와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얘기 나누셨는데요. 벌써 1시간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실장님 네. 얘기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그 원래는 강서구 병 지역구 네. 당협위원장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꽤 공을 많이 들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이게 지금은 이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든 신당에서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어느 지역구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전국에서 가장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어떤 거죠? 강서구청 사거리에 네, 지금 제가 있는 제 사무실이 네, 귀뚜라미 빌딩인데요. 그 네. 귀뚜라미 빌딩 전면을 다 가렸습니다. 어, 가려서 그때 사이즈를 재 보니까 31m 곱하기 21.5인가? 와, 예? 엄청 크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네. 현수막을 걸었고요. 그 현수막은 그때 당시에 박성민 조직부총장이 전국의 그 당협을 순회하면서 이제 네, 봤는데 네. 이 현수막 지금 누가 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음, 선거 이기고 나서 제가 이제 유배를 당하는 네, 이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준석 신당이 이제 12월 27일 어떤 결정이 날지 물론 지금은 신당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그리고 신당을 하게 된다면 그 신당의 세력 관계라든지 여러 상황들 그래도 그 동지들과 상의를 해서 강서병을 중심으로 하되 네. 상당히 좀 유연성 있게 판단을 하겠다. 강서구를 중심으로 보되 또 다른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고향이 고흥이기 때문에요. 네, 예, 호남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호남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내신 김청일근 전 정무실장님 모셔서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다음에 또 언제든지 나와주셨으면 불러주십시오. 좋겠고요. 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인터뷰 볼만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많은 성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마이TV에서 보고 싶은 그 보수 진영의 인사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섭외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우리 실장님 그 오마이뉴스와도 인연이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마이뉴스 창간할 때요. 네. 그 제가 기억으로 한 2000년도 정도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때 창간 특집 인터뷰를 네.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상천 이제 고인이 되셨죠. 박상천 네, 전 법무부 장관. 예, 그분이 창간 인터뷰로 네. 아마 그 오연호 대표 네, 네. 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 보좌관을 했어요. 보좌관을 네, 하셨고. 그래서 그 박상천 의원을 모시고 네. 지금 그때 시내에 있었는데 광화문 쪽에 맞습니다. 사무실이- 광화문에 처음 예, 시작했죠. 예, 예. 예. 그 사무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하고는 조금 인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괜찮은 언론사로 저는 아유, 기억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오마이 TV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예. 이제 어떠셨는지 소감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마이 TV에 오늘 출연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박 기자님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진보 매체이긴 한데요. 저는 안 가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신과 주장을 어느 매체든 가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마이 TV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TV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의 행보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광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